지도의 암실 이상. 안녕하세요. 먼다의 오래된 책방의 먼다입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읽는 것은 각자의 우주에서 다른 광도로 빛나는 별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짧은 식견으로 하는 이야기가 들으시는 분이 짓는 별의 형태나 밝기에 영향을 줄까봐 가능한 낭독하는 소설에 제 사견을 붙이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지도의 암실은 공개된 원문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문장 부호도 없고요. 게다가 내용도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그냥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설을 곁들여 보았습니다. 화면에 원문과 제가 어설프게 수정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있는 텍스트를 같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해설에 대해서는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가 붙일 해설의 기본적인 뼈대는 2019년 어문 총론에 올라간 김대웅님의 논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읽는 내내 매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의 연구는 다르구나 했어요. KCI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웅님의 논문을 근간으로 했지만 설명에는 제 사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해석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긴 동안 잠자고 짧은 동안 누웠던 것이 짧은 동안 잠자고 긴 동안 누웠던 그이다. 4시에 누우면 5, 6, 7, 8, 9 그리고 9시에서 10시까지. 리상. 나는 이상한 우스운 사람을 한다. 물론 나는 그에 대하여 한쪽 보려 하는 것이거니와 은 그에서 그의 하는 일을 떼어 던지는 것이다. 태양이 양지짝처럼 내려 쪼이는 밤에 비를 퍼붓게 하여 그는 레인코트가 없으면 그것은 어쩌나 하여 방을 나선다. 이 삼모광로도 북정거장, 자 황포차거. 어떤 방에서 그는 손가락 끝을 걸린다. 손가락 끝은 질풍과 같이 지도 위를 거었는데 그는 많은 은광을 보았건만 의지는 걷는 것을 엄격해 한다. 왜 그는 평화를 발견하였는지 그에게 묻지 않고 의뢰한 K의 바이블 얼굴에 그의 눈에서 나온 한 조각만의 보자기를 조각만 덮고 가버렸다. 이 소설에서의 밤과 낮은 현실과 이상 혹은 현실과 예술의 시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소설의 도입을 보면 이상의 시간에 잠들어 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이상의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화자를 대변하는 2명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상이고 하나는 이후에 언급될 K입니다. 리상은 밤의 시간, 즉 이상과 예술을 하는 자아이고 K는 낮의 시간인 현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이 삼모광로도 북정거장, 좌황포차거는 삼모광로를 떠나 북정거장에서 황포차를 타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상해사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1932년 2월 12일의 동아일보에는 북정거장 이북에 중국군 소굴을 격파하고자 하는 일본 군대의 대폭격이 있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고 이와 함께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북정거장의 아래쪽으로 산모각이 있고 그 주변에 항푸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으로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이 시기부터 이상은 본격적으로 문학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말이죠. 건축기사로 총독부에서 일하게 된 현실의 그와 조선인 문학가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새벽 4시에 누워 아침 10시에 일어난 화자는 침실에서 나와 어떤 방으로 향합니다. 화자는 그 방에서 상해사변에 관련된 기사를 보며 혼란스러운 세계를 인지합니다. 그 옆에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K의 성경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평화롭지 못한 것을 압니다. 화자는 현실과 타협하면 편할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K를 상징하는 성경책을 보자기로 덮여 외면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들어볼까요? 옷도 그는 아니고 그의 하는 일이라고 그는 옷에 대한 귀찮은 감정의 버릇을 늘 하루에 한 번씩 벗는 것으로 이렇지 아니하냐. 누구에게도 없이 반문도 하며 위로도 하여가는 것으로도 보아 안 버린다. 친구를 편애하는 야속한 고집이 그의 발간 몸뚱이를 친구에게 그는 그렇게도 쉽사리 내어 맡기면서 어디 친구가 무슨 짓을 하기도 하나 보자는 생각도 않는 못난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에 그에게는 그가 그의 발간 몸뚱이를 가지고 다니는 무거운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이다. 시계도 치려거든 칠 것이다 하는 마음보로는 1시간 만에 3번을 치고 3분이 남은 후에 63분 만에 쳐도 너 할 대로 내버려 두어 버리는 마음을 먹어버리는 관대한 세월은 그에게 이때에 시작된다. 안푸르의 봉투를 씌워서 그 감소된 빛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하여도 그는 한 번도 생각하여 본 일은 없이 그는 이러한 준비와 장소에 대하여 관대한이라 생각하여 본 일도 없다면 그는 속히 잠들지 아니할까. 누구라도 생각지는 아마 않는다. 인류가 아직 만들지 아니한 글자가 그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 무슨 암시이냐가 무슨 까닭에 한 번 읽어 지나가면 그도 무소용인 글자의 고정된 기술 방법을 채용하는 흡족지 않은 버릇을 쓰기를 버리지 않을까를 그는 생각한다. 글자를 저것처럼 가지고 그 하나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생각하는 것은 사람 하나, 생각 둘, 말 글자 셋, 넷, 다섯, 또 다섯, 또 다섯, 또 다섯. 그는 결국에 시간이라는 것의 무서운 힘을 믿자 아니할 수는 없다. 한 번 지나간 것이 하나도 쓸데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를 버리는 묵은 짓을 그도 역시 거절치 않는지 그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나 지금 가지는 글자가 이따가 가질 것 하나에서 모두씩 못 쓸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지금 가지느냐. 안 가지면 고만이지 하여도 벌써 가져버렸구나. 벌써 가져버렸구나. 벌써 가졌구나. 버렸구나. 또 가졌구나. 옷은 일종의 가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하루에 한 번 생활인으로서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을 묻어두고 현실의 시간을 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화자는 현실의 자아를 인지하는 시간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주 거칠게 축약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너무 괴로워. 이건 내 이상에 맞지 않아. 너무 괴롭단 말이야. 그만둘까봐.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소설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시계와 램프입니다. 뒤에 나오는 캘린더도 시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램프와 시계입니다. 특히 램프는 밤의 시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죠. 화자는 현실과 시간처럼 자신을 얽매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데요. 문법이나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 근대문화의 태동은 19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라면 아직 성숙기라고는 볼 수 없겠죠.
게다가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생각하면 한글과 일본어가 공존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어, 불어, 영어 등 수많은 외국어들이 처음으로 물밀듯이 쏟아지던 시대입니다. 문학적 사조가 바뀌면서 한글 문법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최초로 띄어쓰기가 시작된 것도 1877년이나 되어서였으니까요. 그것도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요. 따라서 화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초월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이상, 즉 문학의 세계에 빠지고 싶어 합니다. 이 내용이 화자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요약해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출근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괴로워.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밤에만 글을 쓰지만 생활인으로서의 나를 버린다면 계속 문학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단순히 평범한 문학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야. 문법이나 언어에 종속되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를 쓰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나는 다시 세상의 틀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군. 그러면 다음 부분을 들어볼까요? 그는 아파오는 시간을 입은 사람이든지 길이든지 걸어버리고 걷어차고 싸워대이고 싶었다. 벗겨도 옷 벗겨도 옷 벗겨도 옷 벗겨도 오신 다음에야 걸어도 길 걸어도 길인 다음에야 한 군데 버티고 서서 물러나지만 않고 싸워대이기만이라도 하고 싶었다. 암푸르의 불이 확 켜지는 것은 그가 깨이는 것과 같다 하면 이렇다. 즉 밝은 동안에 불인지 마한지 않은 얼마쯤이 그의 5시간 뒤에 흐리멍텅이 달라붙은 1시간과 같다 하면 이렇다. 즉 그는 봉투에 쌓여 없어진지도 모르는 암푸르를 보고 친구 속에 반쯤 강살맞은 그의 몸뚱이를 보고 봉투는 친구다 생각한다. 봉투는 옷이다. 친구와 봉투와 그는 무엇을 배웠느냐. 몸을 내어다 버리는 법과 몸을 주워들이는 법과 미닫이의 광선 잉크가 암시적으로 쓰는 의미가 그는 그의 몸뚱이에 불이 확 켜진 것을 알라는 것이니까. 그는 봉투를 입는다. 친구를 입는 것과 친구를 벗는 것이다. 봉투는 옷이고 친구 다음에 그의 몸뚱이가 뒤집어 쓰는 것으로 닳는다. 발갛게 암포르에 습기제하고 젖는다. 받아서는 내어던지고 집어서는 내어버리는 하루가 불이 들어왔다. 불이 꺼지자 시작된다. 역시 그렇구나. 오늘은 카렌더에 붉은 빛이 내어내었다고 그렇게 카렌더를 만든 사람이나 떼이고 간 사람이나가 마련하여 놓은 것을 그는 위반할 수가 없다. K는 그의 방에 카렌더의 빛이 K의 방에 카렌더의 빛과 일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량한 사람이니까. 붉은 빛에 대하여 겸하여 그에게 경고하였느냐. 그는 몹시 생각한다. 일요일의 붉은 빛은 월요일에 흰빛이 있을 때에 못 쓰게 된 것이지만 지금은 가장 쓰이는 것이로구나. 확실치 아니한 두 자리의 숫자가 서로 맞붙들고 그가 웃는 것을 보고 웃는 것을 흉내내어 웃는다. 그는 카렌더에게 지지 않는다. 그는 대단히 넓은 웃음과 대단히 좁은 웃음을 운반해 요하는 시간을 초인적으로 가장 짧게 하여 웃어버려 보여줄 수 있었다. 인사는 유쾌한 것이라고 하여 그는 게으르지 않다. 늘 투스브러쉬는 그의 이 사이로 와보고 물이 얼굴, 그 중에도 뺨을 건드려 본다. 그는 변소에서 가장 먼 나라의 호의를 가장 가깝게 보며 그는 그동안에 편안히 서술한다. 이상의 문학을 이해할 때는 그가 건축과를 수석 졸업한 건축기사였다는 점과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소설, 특히 그의 시는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을 2차원의 종이에 옮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소설에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시간은 앞으로만 향하는 직선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 번 읽으면 다 이해하고 다시 손에 잡지 않게 되는 문학은 직선 형태의 시간적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은 이러한 문학의 틀을 벗어나서 뒤로도 향할 수 있는, 즉 읽을 때마다 다른 개념과 경험을 선사하는 새로운 문학을 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쉽게 요약해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자 역시도 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 틀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램프에 봉투를 씌우면, 그러니까 램프가 옷을 입으면 밤이 되어 이상적 시간이 되고 화자가 옷을 입으면 낮이 되어 출근을 해야 하는 현실의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낮에도 현실의 시간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화자는 이를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인식하죠.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화자는 출근할 때 입는 옷을 입고 휴일을 즐기는 평범한 생활인들처럼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읽어볼게요. 지난 것은 버려야 한다고 거울에 열린 들창에서 그는 리상. 이상이 이 이름은 그의 그것과 똑같거니와 을 만난다. 리상은 그와 똑같이 운동복의 준비를 차렸는데 다만 리상은 그와 달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 리상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있단 말이오 하고 싶어 한다. 그는 그 책임 의무 체육선생 리상을 만나면 곧 경의를 표하여 그의 얼굴을 리상의 얼굴에다 문질러 주느라고 그는 수건을 쓴다. 그는 리상에 가는 곳에서 하는 일까지를 묻지는 않는다. 섭섭한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섰다가 쓰러지기 위하여 남는다. 나상 나하고 2차 주신마. 슬픈 먼지가 옷에 옷을 입혀가는 것을 못하여 나가게 그는 얼른 쫓아버려서 퍽 다행하였다. 그는 에로시엔코를 읽어도 좋다. 그러나 그는 본다. 왜 나를 못 보는 눈을 가졌느냐. 차라리 본다. 먹은 조반은 그의 식도를 거쳐서 바로 에로시엔코의 넷으로 들어서서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밀려나가던 버릇으로 가만히 시간관념을 그래도 아니 어기면서 앞선다. 그는 그의 조반을 남의 뇌에 떠맡기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견디지 않아 버리기로 한 다음 곧 견디지 않는다. 그는 찾을 것을 곧 찾고도 무엇을 찾았는지 알지 않는다. 태양은 제 온도에 조울릴 것이다. 쏟아뜨릴 것이다. 사람은 딱정 버러지처럼 뛸 것이다. 따뜻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새까만 핏조각이 땡그렁 소리를 내이며 떨어져 깨어질 것이다. 땅 위에 늘어붙을 것이다. 내음새가 날 것이다. 굳을 것이다. 사람은 피부에 검은 빛으로도 금을 올릴 것이다. 사람은 부딪힐 것이다. 소리가 날 것이다. 사원에서 종소리가 걸어올 것이다. 오다가 여기서 놀고 갈 것이다. 놀다가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줄을 잡아다니라고, 그래 성났을 때 내어거는 표정을 장만하라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받았다. 몸뚱이는 성나지 아니하고 얼굴만 성나, 자기는 얼굴 속도 성나지 아니하고 살껍데기만 성나. 자기는 남의 모가지를 얻어다 붙인 것 같아 꽤 제멋쩍었으나 그는 그래도 그것을 앞세워 내세우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다른 것들, 즉 나무, 사람, 옷, 심지어 케이까지도 그를 놀리려 드는 것이니까 그는 그와 관계없는 나무, 사람, 옷, 심지어 케이를 찾으려 나가는 것이다. 사실 바나나의 나무와 스케이팅 여자와 스커트와 교회에 가고만 케이는 그에게 관계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자리로 그는 그를 옮겨 놓아 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는 케이에게 외투를 얻어
그대로 돌아서서 입었다. 뿌듯이 쾌감이 어깨에서 잔등으로 걸쳐 있어서 비익히지 않는다. 이상하구나 한다. 이 소설에서 리상은 이상적 예술적 시간을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따라서 리상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휴일의 시간을 보내려고 외출하는 게 마뜩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문학적인 소양을 더 쌓고 싶은 겁니다. 예로센코는 러시아의 맹인 동화 작가입니다. 4살 때 성수를 잘못 부려서 시력을 잃었다고 하네요. 무정부주의자였던 예로센코는 시력은 잃었지만 천재적인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일본 문학에 많은 영향을 준 듯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요약해서 풀어볼게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며 외출 준비를 하는데 내면에 있던 자아인 리상이 화자에게 말합니다. 왜 또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 이 귀한 시간에 차라리 문학적 소양이나 더 쌓든지 글을 쓰든지 할 것이지. 맹인 작가인 예로센코를 생각해봐. 맹인인 그 예술가가 보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어. 너는 너만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화자 역시 그 내면의 소리에 이끌리지만 현실을 버리고 이상으로 온몸을 던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끈을 그래도 완전히 놓으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범한 사람인 척 휴일을 즐기러 외출을 합니다. 이럴 때는 생활인으로의 자아인 K의 모습을 합니다. 잘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죠. 다음을 읽어볼게요. 그의 뒤는 그의 천문학이다. 이렇게 작정되어 버린 채 그는 볕에 가까운 산 위에서 태양이 보내는 몇 줄의 볕을 앞정으로 꼭 꽂아놓고 그 앞에 앉아 그는 놀고 있었다. 모래가 많다. 그것은 모두 풀이었다. 그의 산은 평지보다 낮은 곳에 처어져서 그뿐만이 아니라 움푹 오물어들어 있었다. 그가 요술가라고 하자. 별들이 구경을 나온다고 하자. 오리온의 자석은 족이라고 하자. 두고 보자. 사실 그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짓들의 여러 가지라고 해도 무슨 몹쓸 흉내이거나 별들에게나 구경시킬 요술이거나이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너무나 의미를 잃어버린 그와 그의 하는 일들을 사람들 사는 사람들 틈에서 공개하기는 끔찍끔찍한 일이니까 그는 피난왔다. 이곳에 있다. 그는 고독하였다. 세상 어느 틈사구니에서라도 그와 관계없으나마 세상에 관계없는 짓을 하는 이가 있어서 자꾸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주었으면 그는 생각 아니할 수 없었다. 자으댕 조울로식 세타함멜 라팜드 무슐리상. 앵무새 당신은 이렇게 짓거리면 좋을 것을 그때의 나는 위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생각한다. 원숭이와 절교한다. 원숭이는 그를 흉내내이고 그는 원숭이를 흉내내이고 흉내가 흉내를 흉내내이는 것을 흉내내이는 것을 흉내내이는 것을 흉내내이는 것을 흉내내인다. 견디지 못한 바쁨이 있어서 그는 원숭이를 보지 않았으나 이리로 와버렸으나 원숭이도 그를 아니 보며 저기 있어버렸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과 같았다. 원숭이 자네는 사람을 흉내내이는 버릇을 타고난 것을 자꾸 사람에게도 그 모양대로 되라고 하는가. 참지 못하여 그렇게 하면 자네는 또 하라고. 참지 못해서 그대로 하면 자네는 또 하라고. 그대로 하면 또 하라고. 그대로 하면 또 하라고. 그대로 하여도 또 하라고. 하라고. 그는 원숭이가 나에게 무엇이고 시키고 흉내내이고 간에 이것이 고만이다. 딱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데 대하여 결코 믿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에오바의 손에 든 것이라고도 믿고 싶지 않았으나 그의
그의 의미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먼 것 같아서 불러오기 어려울 것 같다.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혼자 사는 것이 되리라 하는 마음은 낙타를 타고 싶어 하게 하면, 사막 너머를 생각하면 그곳에 좋은 곳이 친구처럼 있으리라 생각하게 한다. 낙타를 타면 그는 간다. 그는 낙타를 죽이리라. 시간은 그곳에 아니오리라. 왔다가도 도로 가리라. 그는 생각한다. 그는 트렁크와 같은 낙타를 좋아하였다. 백지를 먹는다. 지폐를 먹는다. 무엇이라고 적어서 무엇을 주문하는지, 어떤 여자에게의 답장이 여자의 손이 포스트 앞에서 한 듯이 봉투째 먹힌다. 낙타는 그런 음란한 편지를 먹지 말았으면 먹으면 괴로움이 몸의 살을 마르게 하리라는 것을 낙타는 모르니 하는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그는 연필로 백지에 그것을 얼른 베앗아 놓으라는 편지를 써서 먹이고 싶었으나 낙타는 괴로움을 모른다. 이상은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통인동에 있는 백부의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볕에 가까운 산은 아마도 인왕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앞부분의 묘사는 현실에 있는 것을 뒤집는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예컨대 별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적인 상황은 낮이라든지 산 위를 평지보다 낮은 곳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이요. 자신이 요술가가 되어 틀을 깬 어떤 예술 행위를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상념 속에 있는 별들이나 알아주는 것이지 대중이 알아주지 않아서 고독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이어서 동물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낭독한 불어는 동물원, 이 여자는 리상의 부인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실 불어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당시 창경원은 인왕산에서 한 2.3km쯤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소설에서 창경원에 대한 묘사는 많은 소설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 낭독했던 김유정의 야행이라는 소설에서도 나오네요. 당시에 조선에서 휴일에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명한 관광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창경원 동물원에는 75종 358마리나 되는 동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문학적 상상에 빠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풀어볼게요. 화자는 이제 막 문단에 들어서 기존의 틀을 깨는 문학작품들을 선보였는데 대중들은 알아주지 않아 고독한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 화자는 인왕산에 올라 그 고독을 사귀곤 합니다. 이후 화자는 동물원으로 향합니다. 앵무새는 뜬모를 소리임에도 따라하는 세상이나 대중 같습니다. 그 뜬모를 질문에는 그저 예라고 대답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원숭이는 과거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것이 현재에게 자신을 흉내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자는 과거의 잔재와는 단절하고 싸우고 싶어 합니다. 화자의 문학적 지향은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방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낙타를 타는 것은 주로 여행객이고 이 낙타는 먼 사막을 횡단하는 동물입니다. 화자는 경성에 갇혀 총독부에 출근하는 자신을 버리고 상상 속의 먼 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다면 타고 온 낙타를 죽여서 다시는 경성,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다음을 읽어볼게요. 정오의 사이렌이 호우스와 같이 뻗쳐 뻗으면 그런 고집을 사원의 종이 땅땅 때린다. 그는 튀어오르는 고무불과 같은 종소리가 아무데나 함부로 헤어져 떨어지는 것을 보아갔다. 마지막에는 어떤 언덕에서 종소리와 사이렌이 한데 젖어서 미끄러져 내려 떨어져 한데 쏟아져 쌓였다가 확 헤어졌다. 그는 시골 사람처럼 서서 끝난 뒤를 끝까지 구경하고 있다. 그때 그는 풀잎 위에 누워서 봄내음새 나는 졸음을
주판에다 놓고 앉아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일곱, 여섯,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잠은 턱 밑에서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는 그의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 졸음은 벌써 그의 눈 알맹이에 회색 그림자를 던지고 있으나 등에서 비치는 햇볕이 너무 따뜻하여 그런지 잠은 번쩍번쩍한다. 왜 잠이 아니 오느냐. 자나 앉아나 마찬가지인 바에야 앉아도 좋지만 그래도 자는 것이 나았다고 하여도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있다면 그는 왜 이런 앵무새의 외국어를 듣느냐. 원숭이를 가게 하느냐. 낙타를 오라고 하느냐. 받으면 내어버려야 할 것들을 받아가지느라고 머리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몹시 상쾌하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이나마 생각 아니하였으면 그나마 올 것을 구태여 생각하여 본대차 이따가는 소용없을 것을 왜 시근시근 몸을 달리노라고 얼굴과 수족을 달려가면서 생각하느니 잠을 자지. 잔대차. 아니다. 잠을 자야 하느니라 생각까지 하여 놓았는데도 잠은 죽어라 이쪽으로 자그만큼만 더 왔으면 되겠다는데도 더 아니 와서 아니 자기만 하려 들어 아니 잔다. 아니 잔다면 차라리 길을 걸어서 살 내어 보이는 스커트를 보아서 의미를 찾지 못하여 놓고 아무것도 아니 느끼는 것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번번이 있나 그는 생각한다. 이 부분은 바로 요약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창경원의 풀밭에서 자고 있던 화자는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습니다. 화자가 이 시간에 졸았던 것은 어제 늦게까지 램프 아래서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밤의 시간에 더 성의를 쏟으려고 낮에 더 자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념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잠을 자지 못할 거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살 내어 보이는 스커트, 그러니까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여인의 다리를 볼 수 있을 만한 곳인 번화가로 가려 합니다. 다음 부분을 읽어볼게요. 버스는 6자에서 조금 위를 떠서 다니면 좋다. 많은 사람이 탄 버스가 많은 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가면 퍽 관계가 없어서 편하리라 생각하여도 편하다. 잔등이 무거워 들어온다. 죽음이 그에게 왔다고 그는 놀라지 않아 본다. 죽음이 묵직한 것이라면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은 죽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일생에 없던 가장 위생적인 시간을 향락하여 보는 편이 그를 위생적이게 하여 주겠다고 그는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는 죽음에 견디는 셈이냐 못 그러는 셈인 것을 자세히 알아내기 어려워 괴로워한다. 죽음은 평행사변형의 법칙으로 보일 샤를의 법칙으로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는데도 왔다. 때밀어준다. 화로동 시사호동, 사호동 시활호동. 그때의 그의 잔등 외투 속에서 양복 저고리가 하나 떨어졌다. 동시에 그의 눈도, 그의 입도, 그의 염통도, 그의 뇌수도, 그의 손가락도, 외투도, 잠뱅이도 모두 어울려 떨어졌다. 남은 것이라고는 단추 넥타이에 한 리틀의 탄산화사 부스러기였다. 그러면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이었더냐 하여도 위치뿐인 폐허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그런다. 이곳에서 흩어진 채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어버려 버릴까? 이런 충동이 땅 위에 떨어진 팔에 어떤 경향과 방향을 지시하고 그러기 시작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는 무서움이 일시에 치밀어서
성내인 얼굴에 성내인 것들을 헤치고 획 앞으로 나선다. 무서운 간판 저 뒤에서 기우시 이쪽을 내어다보는 틈틈이 들여다보이는 성내었던 것들의 싹둑싹둑된 모양이 그에게는 한없이 가엾어 보여서 이번에는 그러면 가엾다는 데 대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니 무엇을 내어걸까? 그는 생각하여 보고 그렇게 한참 보다가 웃음으로 하기로 작정한 그는 그도 모르게 얼른 그만 웃어버려서 그는 다시 걷어들이기 어려웠다. 앞으로 나선 웃음은 화석과 같이 화려하였다. 소파노. 경성의 번화가는 창경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보일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며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 증가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온도, 압력, 부피가 동시에 변화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는 화자에게 차가운 현실이 압력으로 작용하면 뒤틀려 버릴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자신을 뒤틀리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일 샤를의 법칙을 언급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활호동, 시사호동, 사호동, 시알호동은 뚫린 골목이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이 뚫린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풀이만 보아도 이상의 시인 오감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번화가의 한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요약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시가지의 한복판으로 향하는 화자는 어찌되었든 평범한 휴일의 일상을 보내보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남들과 비슷한 삶을 지향하는 것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라면 죽음보다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번화가로 들어선 화자는 복잡한 골목과 많은 시선들 속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이상적인 자신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할 자신감도 쉽사리 들지 않습니다. 정도를 걸으라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현실적으로 살라는 압력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화자는 현실에서 쓰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면에는 소파노, 그러니까 웃음과 두려움과 노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웃음의 가면을 쓰고 번화가에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다음을 읽어볼게요. 시가지 한복판에 이번에 새로 생긴 무더미로 딱정 버러지에 묻은 각국 웃음이 해뜨려 떨어뜨려져 모여들었다. 그의 무덤 속에서 다시 한번 죽어버리려고 죽으면 그래도 또 한 번은 더 죽어야 하게 되고 하여서 또 죽으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도 또 죽어야 되고 하여서 그는 힘들여 한 번 몹시 죽어보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는 여러 번 죽어보았으나 결국 마찬가지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죽고 나서 또 죽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래 그는 그의 무덤을 어떻게 치울까 생각하던 끄트머리에 그는 그의 잔등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근거 없는 저고리에 그의 무덤 파편을 주섬주섬 싹 끌어 모아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 보기로 작정하여 놓고 그렇게 하여도 하느님은 가만히 있나를 또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것을 차례차례로 보아 내려가기로 하였다. 시가지 한복판에 새로 생긴 무덤은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보입니다. 해당 백화점은 1930년 10월에 완공되었다고 하네요. 이전의 이상은 자신이 설계한 전매청 건물의 낙성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뛰어나와 그 건물을 황폐한 묘지라고 인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에 세워진 근대식 건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새로 생긴 건물을 무덤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초반에 또 죽어도 죽지를 않는다는 반복은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하강했다가 또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에 자신의 심상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풀이할게요.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백화점으로 들어간 화자는 엘리베이터가 끊임없이 추락했다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대입해 절망합니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추락해도 죽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이탈이 아니라 한 건물 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케이는 그에게 빌려주었던 저고리를 입은 다음 양 시가레트처럼 극장으로 몰려갔다고 그는 본다. 케이의 저고리는 풍기 취재 탐정처럼 그에게 무덤을 경험케 하였을 뿐인 가장 간단한 불변색이다.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까마귀처럼 트리크를 웃을 것을 생각하는 그는 그의 모자를 벗어 땅 위에 놓고 그 가만히 있는 모자가 가만히 있는 틈을 타서 그의 구둣바닥으로 힘껏 내려 밟아보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종아리 살구뼈까지 내려갔건만 그곳에서 장어미도 승천하여 버렸다. 남아있는 박명의 영혼, 고독한 저고리의 폐허를 위한 완전한 보상, 그의 영적 산술. 그는 저고리를 입고 길을 길로 나섰다. 그것은 마치 저고리를 안 입은 것과 같은 조건의 특별한 사건이다. 그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기로 하고 길을 그 길대로 생각 끝에 생각을 겨우겨우 이어가면서 걸었다. 밤이 그에게 그가 갈 만한 길을 잘 내어주지 아니하는 협착한 속을. 그는 밤은 낮보다 빽빽하거나 밤은 낮보다 되에다랗거나 밤은 낮보다 좁거나 하다고 늘 생각하여 왔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별일 별로 없이 좋았거니와 그는 엄격히 걸으며도 유기된 그의 기억을 안고 초조히 그의 뒤를 따르는 저고리의 영혼의 소박한 자태에 그는 그의 옷깃을 여기저기 적시어 건설되지도 항해되지도 않는 한 성질없는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다니는 줄 그도 모르는 채 밤은 밤을 밀고 밤은 밤에게 밀리우고 하여 그는 밤의 밀집부대의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모험을 모험인 줄도 모르고 모험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그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그의 방정식 행동은 그로 말미암아 집행되어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 버리지 못하느냐. 어디까지라도 괴로움이었음에 변동은 없었구나. 그는 그의 행렬에 마지막 한 사람의 위치가 끝난 다음에 지긋지긋이 생각하여 보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그는 그가 아닌 그이지 그는 생각한다. 그는 피곤한 다리를 이끌어 불이 던지는 불을 밟아가며 불로 가까이 가보려고 불을 자꾸만 밟았다. 이 즈음에서 지도의 암실이라는 제목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탐험의 길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을 어두운 암실이라고 할 때 화자는 이 암실을 빠져나갈 길잡이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갇혀있는 세계에서 더듬거리며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안정감과 쾌락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요. 이 대목에서는 백석의 시인 내가 거리를 외면하고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해서 풀이해 볼게요. 화자는 내면에 있던 K를 전면에 내세워 이제는 극장으로 갑니다. 당시 극장은 고급 사교장 역할도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활락을 즐기는 것은 K의 역할로 떠민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방명,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화자는 현실적인 쾌락을 찾는 K를 부정하고 싶지만 결국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극장으로 향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어가 보려는 계획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헤매고 있고 제대로 된 계획이 완성되지는 못했지만은요. 사실 그것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면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술인으로서의 열망을 억누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 이수설 역급 득삼야 아시삼. 그런 바에야 그는 가자. 그래서 스커트 밑에 번쩍이는 조그만 메달에 의미 없는 베이지를 붙인 다음 그 자리에서 있음직이 있으려 하던 의미까지도 잊어버려 보자는 것이 그가 그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과까지도 잘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자 그렇게 하여지게 그를 그런 대로 내어 던져버렸다. 심상치 아니한 음향이 우뚝 섰던 공기를 몇 개 넘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치는 않은 길이어야만 할 것이 급기야는 심상하고 마른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지만 그 일에 이르러서는 심상해도 좋다고 그래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좋게 되니까 아무렇다 하여도 좋다고 그는 생각하여 버리고 말았다. 러브 퍼레이드. 그는 답보를 계속하였는데 페이브멘트는 훌훌 나르는 초콜릿처럼 훌훌 날아서 그의 구둣바닥 밑을 미끄러이 쏙쏙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욱 답보를 시키게 한 원인이라면 그것도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의 대부분은 음악적 효과에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버릴 만치 이날 밤에 그는 음악에 적지 아니한 편애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을 만치 안개 속에서 라이트는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는 그에게 있어서는 마술에 가까운 기술로밖에는 아니 보이는 것이었다. 도어가 그를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거의 동시에 무거운 저기압으로 흐르는 고기압의 기류를 이용하여 그는 그 레스토랑으로 넘어졌다 하여도 좋고 그의 몸을 게다가 내어버렸다 틀어박았다 하여도 좋을 만치 그는 그의 몸덩이를 향방에 대하여 아무러한 설계도 하여 놓지는 아니한 행동을 직접 행동과 행동이 가지는 결정되어 있는 운명에 내어 맡겨버리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 돌연적인 탓에 그에게서 빠져 벗어져서 엎질러졌다. 그는 이것은 이 결과는 그가 받아서는 내어 던지는 그의 하는 일, 아무 의미에서도 죄되는 것으로 사사오이 미하에 쓸어내었다. 그의 사고력을 그는 도막도막 내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 사고력은 그가 도막도막 내인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다음에 그는 슬그머니 없어지고 단편들이 춤을 한 개씩만 추고 그가 물러가 있음직이 생각히는 대로 차례로 차례 안위로 물러버리니까 그의 짓거리는 것은 점점 깊이를 잃어버려지게 되니 무미건조한 그의 한 가지씩의 고개에 경청하는 하나도 물론 없을 것이지만 있었으나 그러나 케이는 그의 새빨갛게 찢어진 얼굴을 보고 곧 나가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가 있다. 그는 늘 산보를 가면 그곳에는 커다란 바윗돌이 돌연히 있으면 그는 늘 그곳에 기대이는 버릇인 것처럼 그는 한 여자를 늘 찾는데 그 여자는 참으로 위치를 변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그는 곧 기대인다. 아시수설 역급득 삼야 아시삼은 나는 비록 둘이라지만 열심으로 셋을 얻었다. 나는 셋이다. 라는 뜻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 자아를 인식하지만 정작 화자 자신은 한 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방향이든 선택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일 테니 그 부분을 인정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가 본 영화는 러브 퍼레이드입니다. 원문에 알자가 하나 더 있는 것은 아마도 오타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해당 영화가 조선극장에서 상영한 기록이 있네요. 러브 퍼레이드는 파라마운트사에서 제작한 밝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온 화자도
영화의 분위기와 음악에 조금은 취했겠죠. 그런 흥겨운 기분 속에서 충동적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늘 찾는 것을 보면 연인이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겠죠. 이 부분을 요약해서 풀어볼게요. 생활인으로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화자는 이렇게까지 미혹이 든다면 아예 현실적 탐닉에 더 빠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헐리우드 영화를 한 편 봅니다. 과연 쾌활한 분위기의 영화를 보고 나니 기분이 좋아진 것도 같습니다. 흥에 취한 화자는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갑니다. 화자의 현실적 자아인 K도 화자가 자기 쪽으로 돌아선 것 같으니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화자는 이곳에서 자주 만나던 여자를 찾습니다. 다음을 읽어볼게요. 오늘 나도 화나는 일이 썩 많은데 그도 화가 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기 전에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는 듯이 눈을 여자에게로 흘기 떠보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여자도 곧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그의 미는 퍽 다른 줄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지만 그는 알지 않는다. 오늘 모두 놀러 갔다가 오는 사람들 뿐이 퍽 많은데 그도 놀러 갔더랍니까? 하고 여자는 그의 쏙 들어간 뺨을 쏙 씻겨 쓰다듬어 주면서 물어보면 그래도 그는 그렇다고 그래버린다. 술을 먹는 것은 그의 눈에는 수은을 먹는 것과 같이 밖에는 아니 보이게 아파 보이기 시작한 지는 퍽 오래되었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는 술을 먹지 아니하며 커피를 마신다. 여자는 싫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면 얼굴에 있는 눈가앗이 대단히 벌게지면 여자의 눈은 대단히 성질이 달라지면 여자는 그에게 별짓을 다하여도 그는 변하려는 얼굴의 표정에 멱살을 꽉 붙들고 다시는 놓지 않으니까 여자는 성이 나서 이빨로 입술을 꽉 깨물어서 피를 내이고 추금기와 같은 국어로 그에게 향하여 가느다랗고 길게 막 퍼부어도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자는 운다. 누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버릇이 여자에게 붙어있는 줄 여자는 모르는지 그가 여자의 검은 꽃 꽂힌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주면 너는 고생이 자심하냐는 말을 의뢰히 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도 한 줄 알고 여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테이블 위에 엎드려 올려놓은 채 좌우로 조금 흔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상하로 흔들 수 없는 까닭인 증거는 여자는 곧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을 들어 그에게로 주면서 팔뚝을 훌훌 거두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마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앞만 내어밀어도 그에게는 얼마만큼에서 얼마만큼이나 말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겠다고 그저 간단히 건드려만 두면 분한 듯이 여자는 막 운다. 이 부분은 바로 요약해서 풀이해 볼게요. 화자는 여자와 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술을 마신 여자는 무서워지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는 화자가 솔직한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신 앞에서는 솔직해지기를 원하지만 화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나오는 시간과 세계는 이곳에 없기 때문이죠. 여자는 자신에게 끝내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화자 때문에 울게 됩니다. 화자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지만 역시 그것이 진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무정인 것이죠. 다음을 읽어볼게요. 아까까지도 그는 저고리를 이상히 입었지만 지금은 벌써 그는 저고리를 입은 평상시를 걷는 그이고 말아버리게 되어서 길을 걷는다. 무시무시한 하루의 하루가 차츰차츰 끝나 들어가는구나 하는 어둡고도 가벼운 생각이 그의 머리에 씌운 모자를 쓰면 벗기고 쓰면 벗기고 하는 것과 같이 간질간질 상쾌한 것이었다.
조금 가만히 있으라고 안부르에 씌어진 채로 있는 봉투를 벗겨놓은 다음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책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트럼프를 섞을 때와 같이 섞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찾기 위한 섞은 것을 차곡차곡 추리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얼른 나오지 않는다. 시계는 8시. 불빛이 방 안에 환하여도 시계는 친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버릇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니까 이때부터쯤 그의 하는 일을 시작하면 저녁밥의 소화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까닭은 그는 결코 음식물의 완전한 소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대개 웬만하면 그저 그대로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리라 하는 그의 음식물에 대한 관념이다. 백지와 색연필을 들고 덧문을 열고 문 하나를 연 다음 또 문 하나를 연 다음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인제는 어지간히 들어왔구나 생각히는 때쯤 하여서 그는 백지 위에다 색연필을 세워놓고 무인지경에서 그만이 하다가 고만두는 아름다운 복잡한 기술을 시작하니 그에게는 가장 넓은 이 벌판이 밝은 밤이어서 가장 좁고 갑갑한 것인 것 같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점점 늘어가니 그가 들어갔다가는 언제든지 처음 있던 자리로 도로 나올 수는 염려 없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차츰차츰 그렇지도 않은 것은 그가 알면서도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자, 이제는 밤의 시간이 왔습니다. 화자가 부정도 해보고 떨쳐버리려고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가장 충만한 시간, 자신이 원하는 시간입니다. 램프가 켜지고 리상의 내면으로 계속해서 침잠해 가면서 문학의 세계는 시작됩니다. 낮의 시간에는 경성의 넓은 도예지를 돌아다녔지만 화자는 그곳이 무덤 같다고 생각합니다. 밤의 시간은 작은 방 안에 있지만 화자는 이곳이 넓은 벌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묘사만 보아도 화자가 어느 길을 더 열망하는지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요약해서 풀어볼게요. 화자는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이 되자 더 이상 생활인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램프에 불을 켜고 계획대로 차곡차곡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화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학적인 방 안으로 한없이 침잠해 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런 때에 여자가 와도 좋은 때는 그의 손에서 피곤한 연기가 무럭무럭 기어오르는 때이다. 그 여자는 그 고생이 자심하여서 말랐다는 널쩍한 손바닥으로 그를 투덕투덕 두드려 주어서 잠자라고 하지만 그는 여자는 가도 좋다. 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끔 정말 좀 와주었으면 생각도 한다. 그가 만일 여자의 뒤로 가서 바지를 걷고 서면 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어버릴 만큼 화가 나서 말랐다는 여자는 넓적한 체격을 그는 여자뿐 아니라 아무에게서도 싫어하는 것이다.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거추장스러이 굴지 말고 산뜻이 넷만 쳤으면 여복 좋을까 생각하여도 시계는 그러지 않으니 아무리 하여도 하나, 둘, 셋은 내어버릴 것이니까 인생도 이럭저럭 하다가 그만일 것인데 남모를 여인에게 웃음까지 산 저고리에 지저분한 경력도 흐지부지 다 쓰러질 것을 이렇게 마음 졸일 것이 아니라 안부으르에 봉투 씌우고 옷 벗고 몸뚱이는 침구에 떼내어 맡기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어 편할까 하고 그는 잔다. 1932년 2월 13일 여자가 돌아왔네요. 글쓰기를 거의 마칠 때쯤 여자가 돌아와 화자를 격려합니다.
사실 이후에 이상의 문학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이상의 세계관에서 여성은 굉장히 단단하고 크며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이상 자신이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싫어하면서도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제법 초반에 발표된 것이어서 이런 시각이 일관적이었음을 알 수 있네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요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계획한 만큼의 글을 쓰고 나니 연인이 돌아옵니다. 연인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녀가 떠났으면 싶다가도 또한 그녀가 없으면 영 외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녀가 있어서 예술인을 꿈꿀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녀가 있어서 예술인의 꿈을 포기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램프를 끄고 그녀와 함께 잠이 드는 화자는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자신의 미혹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도의 암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기에 문학적 재능이 충만한 젊은이의 무거운 고민을 담은 소설입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경성의 풍경도 제법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김대영님의 논문이 대단히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저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논문의 내용을 곡해했거나 소설의 어떤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독자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른 소설 낭독으로 또 찾아올게요.